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바로 우리 김영숙 그다음 그래도 거기에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내공이 깊고 그야말로 깊은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굴하지 않고 계속 정치 일선에 나왔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연루하기 꺼려하는 우리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몸으로 맞선 유일한 고위 정치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이 우리 정치권이 소홀히 하고 꺼려하는 곳에 항상 나서면서 국민을 대표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를 볼 때 저는 1957년생입니다. 우리 여러 선배님들에 비하면 젊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가장 가난했던 때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때. 전쟁 폐허가 아직이 아니라 손도 못 댄 이런 상황에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도에 67불이었습니다. 1인당 연 67불. 내가 지금으로 한 8만 원 갖고 1년을 산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나라에서도 저는 또 그 중에서도 또 가난한 제 살던 데가 산천동입니다. 산천동. 예, 용산구 산천동.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옛날 가정방문 하지 않았습니까? 다녔다가 가지고서 그 다음날 저를 그래요. 교환아, 너 어떻게 어린애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냐? 그 산꼭대기에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힘들었고 우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무학. 요즘 무학 잘 없지요. 어머니 날 43세 나셨는데 막내로 나셨어요. 무학입니다. 네,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고 또 많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합니다. 애국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뭘 줬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설명 중에도 우리 정영근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정치를 했는가? 저를 생각하면 저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정말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면 6개월 동안은 거제에 가고 6개월 동안은 영주에 가고 또 6개월은 외국 나가서 좀 한 1년 있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문재인이 들어와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집권한 뒤에 한 8, 9개월 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권이 도대체 잘하는 건 뭐고 잘 못하는 건 뭘까? 그걸 메모를 쭉 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쭉 적다 보니까 잘한 거를 적을 아이템이 없어요. 아이템이. 한참 한 두세 달 하면 이제 하나 딱 나오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프랑스의 무슨 콩쿠르에서 1등 했다. 무슨 근로자들이 가서 그 경연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했다.
나라가 잘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뭘 약속했나 다시 한번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뽑아보니까 한 줄 한 줄 치면서 이 자가 뭐라고 말했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 세봤어요. 내 셈으로는 31가지 약속을 했더라고요. 31가지. 단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단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 우스갯소리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거는 맞지 않냐.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실점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나라를 무너뜨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선 제가 충격받은 것은 문재인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임종석이라는 자입니다. 임종석 기억나시죠? 네. 제가 구속한 놈이에요. 임수경이 북한에 보내가지고 임수경이가 뭐 반년 가까이 넘게 북한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이런 자를 비서실장으로 세워놓은 것부터 제가 좀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시작했고 한 1년 3, 4개월 되고 나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종북 좌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공안만 한 사람이 거의 평생 검찰에 있으면서 공안부에 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안부에 대한 폄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공안부에 정말 검찰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살리기 위한 일을 했던 곳들입니다. 뭐 공안부 그러면 뭐 특별하게 이상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였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개인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이런 항목이 있어요. 개인의 법익을 해야 하는 죄, 뭐 때리고 사기치고 이래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이건 뭐냐면 무슨 문서위조죄 같은 거, 도박죄 같은 거 이런 건 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망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뭐 무고죄 뭐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영역이 뭐냐면 국가적 공익을 해야 하는 죄가 있어요. 간첩, 내란, 외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안부는 그 국가적 공익을 해야 하는 죄를 다루는 것이 공안부예요. 이게 뭐 무슨 이상한 뿔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이제 그 공안부가 잘못 운영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권위주의 정부에 그랬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6.29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29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고 나서 정권 대통령이 된 뒤에 뭐 많은 걸 바꿨어요. 심지어 국가범법도 우리가 다수인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다 반영했습니다. 지금 국가범법이라는 거나 보시면 그 법은 우리 우파 정권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만든 거예요. 다 바꿨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시작된 첫 번째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에요. 그리고 무슨 탈원전 하면서 이 태양광 사업한 것도 이것도 전대미리 회사가 된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게 뭐 그냥 우리 경제 성장론으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 혹시 여러 선배님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희들 고시 볼 때 그때는 경제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순 선생의 경제학 원론 그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본 거. 700페이지.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법학만 하고 있으니까 경제 잘 모르리라 생각하는데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랬더니 좌파의 그 또는 한쪽의
거기도 일부 학자들이 얘기한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가고 또 우리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동맹 비슷한 것도 맺고 군사협정 이런 거 맺어가지고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GP도 다 망가뜨리고 북한에서 하는 것은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미국도 그렇게 가라고 끌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말하자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민생, 뭐 교육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실제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울분을 갖고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저자들의 전략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 집권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물러나도 상당한 정도를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하지 않은 자들 데려오서 지금 저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출발도 그래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길도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뭐 비난받으면서 한 건 아니고 물론 종북 좌파들은 저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우리 많은 동지들과 함께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탄핵이 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국민에게 내가 사과를 드리고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우파들이 나라를 잘 잡아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려니까 또 이제 당에 들어갔고 당 대표가 됐다가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성찰을 하다가 다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왜 도전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저 사회주의 세력, 종북 좌파들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당 안에 없습니다. 이 종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냥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반드시 바로 잡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요즘 얘기를 하는데 뭐 이래서 표를 달라 저래서 표를 달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통 자유 우파 정권을 만들자.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건 제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비들이 우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제가 가는 길 속에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정통 우리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다 흔들려버리고 있는 이런 가치를 되잡아 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검장 시절에 이제 분기별로 장관을 만납니다. 그 당시 이제 장관이 저에게 이제 물었어요. 우리 그 고검장께서는 우리 공안부를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공안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공안부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공안부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준규 총장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공안부가 좌편향되어 있냐? 공안부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원검사장을 했는데 검사들이 이제 공안부 검사가 보고를 왔어요. 어떤 사안을 보고 했는가 하면 소위 이제 인터넷 논객이 쓴 글입니다. 다
다 북한에 원전 베껴쓰고 자기의 또 북한에 대한 생각을 또 베껴쓰고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 다 이적표현물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적표현물인데 이게 400건 가까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가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검에 얘기했는데 공안부 업무는 되게 대검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불구속 기소하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건을 불구속하면 뭘 구속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글로 쓰고 뭐 책 쓰고 이런 것은 이제 구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뭘 구속한다는 거야? 아니 이제 기준이 바뀌었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 바뀌었냐 했더니 저 DJ 노무현 거치면서 공안부 검사들이 처리 기준이 있거든요. 처리 기준. 처리 기준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노무현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처리 기준이. 뭐 하여튼 글로 쓴 거는 다 불구속. 말로 한 건 다 불구속. 무슨 뭐 이렇게 구속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구속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려고 하면 구속할 건 구속하고 또 불입건할 거는 불입건하고 이거 과감하게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 그냥 불구속. 그 당시 내가 상황을 봤더니 1년에 구속사건이 1건 5건이에요. 그 정부 시절에. 많을 땐 5건, 없을 땐 1건이. 국가보안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총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네. 그럴 정도로 우리 소위 국가보안법도 물론이고 보수 안보 세력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총리 때 그 군부대 방문을 했어요. 총리 때 방문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내가서 다 마치고 나서 당 대표대 갔는데 그 군인들 보니까 이 군인이 아니더라고. 나는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눈에도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됐는가? 이 장성이라는 무슨 총장이라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젊은 애들이 정신이 바뀔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서 참 군인이 군인다고 해야지 이게 뭐냐. 근데 그런 좀 얘기를 하고도 내려왔어요. 지금 얘기한 것보다 좀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가치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뭐 저 지난 다 아시다시피 자유를 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유를 빼면 소위 NLPDR이라고 혁명을 공부했던 자들이 만든 NLPDR은 뭐냐면 민족 민주주의예요. 민족 민주주의. 반외세를 타파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주주의를 이루자. 이게 북한어로 말하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거 다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가짜 민주주의. 이걸 하려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 다행히 우리 동지들이 나서셔가지고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제 교과서에 보면 자유가 빠진 교과서가 많습니다. 역사의 것에. 그걸 다시 되잡아놨는데 또 이제 이걸 역사의 것을 바꿔봐도 그 출판사하고 필진이 다시는 그들의 뿌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역사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3년이 걸렸습니다. 우선 이제 저자들을 책 출판사를 설득해야죠. 다 빼야죠. 출판사도 또 저자한테 핑계를 대요. 저자를 또 설득해야죠. 이래가지고 뭐 한 2년 가까이 해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한 2,300개를 고쳤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서 안 고쳐진 게 46개가 있었어요. 이 북한에서 6.25 전쟁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소송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소송을 했어요. 이게 다행히 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건 3년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역사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자가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출판사가 그대로 다시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또 3년 걸리는 거예요. 그 정권 안에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권력주의 책으로 썼던 것이 국정화였어요. 국정교과서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이게 마참 바람직하고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검증이 돼가지고 지금 여전히 교과서 문제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자유 우파 동지 여러분들이, 선후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그냥 시간대 몇 가지만 대충 말씀드렸는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당대표 출마하고서 메시지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한 번만 정권 뺏기면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로 간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제가 볼 땐 70%가 넘어갔어요. 말로는 우리가 사회주의로 간다는 말 안 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뀌어 있었고 조국이 한 말 보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자냐 사회주의냐 그랬더니 민주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민주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는 사회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뭡니까? 옛날에 단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산호맹이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좌파 그런 단체의 사무총장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회장은 아니고 그걸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전향했다는 말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조국이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제가 정치를 이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정권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최소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자. 왜 30년인가? 이 종북 좌파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미남무게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전향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려면, 전향하지 않고 일 못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늙어야 돼요. 지금 50%일 거예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80 후반에 그때 NLPD가 혁명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배들이 그 뒤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가 똘똘 뭉쳐서 이 혁명이론을 공부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정말 그들의 말대로 혁명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어요.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이는 우리가 지켜야죠. 정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죠. 이게 한 정권, 두 정권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 친구들은 벌써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시는 거기다 정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낭만적이냐?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안 되냐? 정권 교체 안 될 방법이 있냐?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가 24%죠. 그 다음에 안철수, 지금 당에 와 있는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가 몇 표일까요? 21%예요. 합하면 45%. 그때 문재인이 얻은 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얻은 표가 몇 표였었습니까? 41%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놓고 뭉치기만 하면 그런데도 그렇게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언젠가인데 그 언젠가 한 번만 정권 뺏기면 우리는 사회주의가 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 이 북한과 같은 그런 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평생 거기 있으면서 내가 우리 공안부 검사들은 무슨 누구한테 의식화되는 게 아니라 저놈들에게 의식화돼요. 저 친구들 구속하고 나면 그냥 우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그놈들이 공부했던 자료를 갖고 와요. 매일 이렇게 쌓입니다. 그거 보면서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공안부에 했던 일이거든. 지금 정말 뺏기면 한 번만 뺏기면 그냥 우리 끝이에요. 한 번만 뺏기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뭉치니까 길이 있지 않더냐.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을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피시 묻고 말았었는데 내가 계속 그 얘기하니까 약간 이제 머리에 박힌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잘 설득하면 또 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나라 정권을 지키려면 대통령이 6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또 장관이 한 360명 필요하다고 계산이 얼핏 해버리고 국회의원도 한 1,500명 또 시군, 구에 여러 많은 역할할 사람들이 잘 훈련되고 일어서면 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통일대박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통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북한의 인력도 받아들이고 좋은 인력, 거기에 자원도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이게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30년 자유민주정권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흰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려고 하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도. 지금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정당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제가 요새 깨끗한 공천, 출마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공천,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몰라서 돈 한 푼 안 받고 다 비례대표 다 주고 지역구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몰라서 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한번 그랬던 대표가 있구나.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검사 생활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뭐냐? 이게 공천이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비리의 온상이 뭐냐? 대한민국 부패의 온상이 뭐냐? 정치고 공천이다. 이제 우리 그런 세상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우리 우파 정당에는 많은 당원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전국회의, 전국위원회 하면 거의 다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대표 뽑는 거. 그거 외에 뭘 할까? 여기 지역 각 당협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400만이죠, 이제는. 400만 당원들. 또 83만 책임당원들의 그 볼륨에 맞는 그런 역할이 안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의원들만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그거 우리 역량이 있는 책임당원 중에서 맡기면 좋겠다. 또 중앙연수원장, 교육하는 거, 그거 의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책임당원들이 할 수 있다. 또 은퇴한 분들 많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최고위원 중에
지금 7인가 되는데 그중에 한 자리 정도는 지명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책임당원에게 맡기자. 그래서 당원들이 살아야, 당이 살고, 당이 살아야 의원들로 가서 이기기가 쉽다. 그냥 의원들만, 후보들만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자원들을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여러 우리 선배님들께서 제게 뭐 이렇게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완전한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또 이제 요새 뭐 의원들의 뭐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혁신할 것 참 많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신정치혁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3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하나는 당혁신, 둘째는 정치혁신, 셋째는 공천혁신. 그 3가지를 가지고 했어요. 한 4달쯤 이렇게 스타디를 하고 저한테 자료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90점짜리 아주 좋은 자료였어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참모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 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제 돌이켜 다시 지금 보더라도 이제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다시 자료를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90 넘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90? 한 분 계시고 80 넘는 죄송합니다. 80 넘는 예, 몇 분 계시고 80 안 되는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손 드신 분은 노인이 아니에요. 다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이 아닙니다. UN 아시지 않았습니까? UN에서 정한 연령 기준이 있어요. 2015년도에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65세까지는 청년. 지금 우리가 다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관리 잘해서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청년 같은 삶을 사는데 65세라고 해서 노인이 돼버렸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아직 선언했습니다. 79세까지는 중년. 노인이 아니라 중년. 그리고 이제 80세부터는 이제 노인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노인도 우리 김영석 박사 아시지 않습니까? 103세. 하루에 강연 2개 돼요. 뭐 서서는 안 하고 앉아서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동일 박사도 그냥 뭐 돌아가실 때까지 정정하게 이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절대 내가 늙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김영석 박사 앞에서 내가 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나라를 상생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며칠 전에 뉴스 전문 케이블 TV의 여자 앵커가 황 대표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황 대표님은 아직도 선거 부정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 부정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우파의 합리적인 훌륭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극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그 경선 과정에 부정선거에 일부 이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KVOT라는 이름으로 위탁 관리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황 대표님께서는 책임당원 100%의 투표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관철시키셨는데 그 뒷부분 중앙선관위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캠프에는 부정선거 대응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 팀에는 캠프에는 부정선거 대응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선거 다 끝났고 뭐 할 일 없으니까 해체하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다음에 또 선거 올 텐데 그때가 수미하면 이미 늦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이 틀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의 소위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변함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K 보팅이니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엉터리, 그러니까 소위 믿을 만한 관리 주체가 하고 있다면 뭐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저는 중앙선관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당에서 그걸 또 허용을 했어요. 뭐 이렇게 약점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거의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하고도 제가 좀 이렇게 다투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동지들이 선거 시스템에 관한 이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막조막 잡아가지고 뭐 카드 뉴스들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당 앞에 가서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철회하라. 한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우리 부방대 대원 한 사람이 7일간 단식으로 다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다른 또 부방대원들이 이어서 지금 몇 명이 이어서 계속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민들이거든요. 무슨 뭐 훈련된 이런 사람도 아니고 시민들이 보니까 이거 부정선거라서 이거를 막아내야겠다고 하고 막아지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항의하고 뭐 이렇게 뭐 카드 뉴스도 막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안 움직이는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지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계속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김용균 대표가 우리 황 대표님이 3년 전에 종로에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큰 꿈이 한번 침몰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황교안이라는 인간은 굉장히 곱고 올바로 이런 것만 훌륭한 것만 생각하고 현실 못 본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당대표가 됐는데 그 참모들이나 공천 심사하는 자들이 대국을 보고 여기서 당대표는 선거에 이렇게 어려운 데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그때 비례대표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좀 더 선거 전에 쉽게 하면서 정부를 다니면서 대국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말이에요. 10년간 국무총리 2명 나오고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들이 닦아놓은 거기에다 사람을 사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참모란 자들이 그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를 속이고 기분 낭상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공천을 해가지고 이 당을 완전히 망치고 개인을 망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반드시 난 재기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30년이 계속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이상한 건의, 명불문에 치우친 이런 자들의 이야기보다는 확실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대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제가 뭘 실수했는지 지금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로부터 제가 얻었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정치함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다 우리 선배님들 말씀 좀 많이 듣고 그렇게 바른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